그러면서 제가 요즘 주목하는 게 여러분한테 기존에 국경선이랄까요? 분쟁 지역이라고 그러면 주로 북쪽이었죠. 강원도와 경기죠. 예. 북부. 근데 앞으로 서해안이 많이 다시 긴장이 높아질 거예요. 서해안이요? 바로 중국하고 되고 있잖아요. 한국과 중국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문자가 적혀있는, 글이 적혀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사회를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 원래 취미가 도시를 이렇게 두리번 걸어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글도 쓰는 거여서 두 가지를 결합해서 네. 도시문헌학이라는 걸 하고 있고, 처음에 답사를 했죠. 임장이 아니라.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임장이 더 익숙하실 텐데 답사책을 몇 권 냈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그러다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 책을 참고서로 쓰신다는 걸 알고는 그분들을 위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보자고 했던 게 이번 책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을 쓰셨고 장기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예, 덕분에 잘 읽어주셔서 네. 생계에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대한민국에서 집을 산다면 반드시 이 책을 거쳐야 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좀 어떤 메시지를 독자분들이 명심하면 좋을지 몇 가지 포인트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라면 그 책을 전체 요약하라는 말씀이시라 좀 큽니다만 네. 가장 큰 포인트는 그걸 거예요. 이 제목은 물론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출판사가 붙인 거고 네. 이 제목 덕에 잘 팔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책의 제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디서는 살면 안 되는가입니다. 제가 비유를 하는 게 고대 인도 철학에 보면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진리일 거다가 아니라 요건 아니다라고 빼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최소 공약수가 나오면 요거는 진리에 가까운 거다. 요거를 이제 부동산이나 도시에 적용하시면 여기는 최소한 빼자. 빼고 나면 요 정도는 나머지는 살 수 있다. 그거를 짚어드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부동산 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이쪽 분들하고 말씀도 나눠보고 책도 보다 보면 크게 세 분야로 이 부동산이라는 담론이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법률, 각종 뭐 세제 문제라든지 그리고 하나는 토목인데 저는 원래 인문학 중에서도 전쟁사 쪽을 하던 사람이라 안보 문제라든지 국제정세 이런 걸 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을 이분들이 그냥 안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추는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덧붙여 드려서 예를 들어서 왜 똑같이 일기 신도시인데 일산과 분당은 가격차가 2배나 나는가. 그런 문제는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존의 부동산 담론의 세 가지 경제, 법률, 토목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생각해요. 이런 건 안 보죠. 안보 문제인 거죠. 제가 이제 인터뷰도 하고 각종 계속 청취도 합니다만 SNS라든지 보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분양을 받았을 시점에 일산은 북한에 가까워서 가장 먼 데로 집었다라고. 근데 그게 운 좋게 분당이었고 그게 지금 그 부모님들의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난 정권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나올 때에는 파주라든지 접경 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는 단순하게 정치는 정치고 돈은 돈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결합해서 읽어야지 보이는 게 있다. 그리고 요즘에 이번에 오늘 핵심이 되는 책에 두 번째 책을 준비한다고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목이 좀 쉬었습니다만 특히 경상도권이나 전라남도권의 공업지대들이 왜 그쪽에 공장들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영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이런 기존의 부동산 담론에다가 안보 문제를 붙이는 것이 이해하기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 중 하나고 여러분들이 너무 낯설어 하셔가지고 저는 거꾸로 놀랐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공항 옮기고 아파트 지으면 되지 않냐라는 거.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한국 정부는 아파트 값을 위해서 안보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안보를 위해서 아파트를 희생하는 그거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다. 전 세계. 또 하나는 저도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거였는데 여러분이 모르셔서 놀랐습니다만 세종시는 단순하게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 때 북한하고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 전제로 DMZ에서 평양보다 먼 거리에 잡은 거예요. 그게 1순위예요. 균형 발전이니 이런 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만 그때 이제 북한으로부터 도망가는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 서울을 버리는 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죠. 그건 지금도 강남의 미래와 세종시의 미래를 이해할 때 핵심적입니다. 서울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세종 요즘 좀 강조를 합니다만 그럼 사람들이 이제 강남은 끝났다. 세종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상은 박 대통령이 했던 건데 암살당했죠. 그 뒤에 무산됐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부활한 거라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세종은 강남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강남 불패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고 군사는 군사고 나라 관계없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신문 볼 때 경제도 보고 세계도 보고 정치도 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이번 책의 핵심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에 안보가 먼저 있는 거군요. 안보가 먼저 있죠. 생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놀랐던 게 성남 비행장, 성남의 서울공항, 네. 그리고 수원 비행장에 보다 보면 온갖 루머가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수원 비행장은 경기도 화성으로 옮겨간다는 전제로 이미 수원시가 개발 계획을 만들었고 이제 기업부동산들은 계획이 있으니까 그 수용되지 않는 주변 옆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한자식으로 말하면 옥상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상의 가상을 하고 있는 거죠. 수원 비행장이 옮겨간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화성 갈 줄 알았는데 화성시가 결국 막아냈어요. 그래서 현재 경기 남부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와 국방부가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원공항은 그 사이에 상당히 오래 있을 겁니다. 이게 있는 거는 수원이 미워가지고 국방부가 수원의 발전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북한이 만약에 연평도를 공격하면 가장 1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남쪽이 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수원 경기 남부 지역에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공항 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상정이 되지 않는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나 법률이나 하시는 분들은 이걸 너무 쉽게 보시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네.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는 안 놀라시지 않나요? 제가 이 말을 몇 달 드려서. 안보와 전쟁이 이렇게 도시 발전과 엮여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부동산 책들 보면 그런 거 하나도 그렇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적 영역이라 정치 영역, 사회과학. 네. 이 부동산을 이뤘던 기존 영역하고 겹치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거를 놓치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한국은 북한이라는 집단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익숙한 거죠. 머리 위에 얹고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네. 저는 이제 동아시아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동아시아학을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란 국가의 구조가 그렇게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미사일 예를 전쟁 기술이 발달하면 그만큼 빼고 그래서 창원이 발달한 거고 창원에 왜 공장이 많느냐 그쪽에 핵무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었어요. 그건 박정희 말기 때. 이건 북한이 당시 기술로서 공격할 수 없는 위치거든요. 근데 이제는 북한이 남한과 재래무기 경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을 만들어버렸죠. 그러면 오히려 한반도 전체가 평등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남부지방에 몰렸던 각종 기관시설 등이 투자가 다시 요즘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용인이라든지 파주의 LG라든지 반도체들이 올라오는 게 전 단순하게 수도권 집중 현상만이라 보진 않습니다. 그동안 남부지방에 기형적으로 개발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풀렸기 때문에 저 올라오는 거고 그래서 남부지방 분들하고 지난주에도 2번 정도 대구하고 순천 가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끝났다. 남해안 특수가 끝났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구책을 다시 모색하셔야 된다. 야, 그렇구나. 이게 되게 지정학적인 논리랑 그렇습니다.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다음 책으로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정학자들을 보면 이제 국가로 논할 때 그 일본이 앞으로 뭐 부상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앞으로 부상은 아니고 늘 부상에 있었죠. 늘 부상이 G7이었죠. 그런 식으로 이게 그 기저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작은 지정학의 논리들이 작용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었던 거군요. 제 책에 소개를 했고 아마 파일을 요청하시면 드릴 것 같은데 출판사에서 네. 인구 재배치 논의가 70년대부터 있었어요. 네. 북한하고 전쟁을 했을 때 어떻게 인구를 내려보낼 것인가.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동남권이라고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런 내용들을 책에 담아놨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은 아마도 네. 책 앞부분에 좀 약간 지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넘겨버리시는데 이런 얘기를 이해하고 네. 땅을 보셔야 기존의
경기도청이라든지 국토부도 말하지 않는 그런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네. 뭐 노무현 대통령도 세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걸 부활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리더십들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염두를 뒀던 게 노무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세종시.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했던 세종시하고는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박 대통령의 세종시는 도시만 존재하는 임시행정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까지 간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이 탄생한 세종시는 가장 최근에 탄생한 도농복합도시예요. 네. 도농복합도시라는 거는 아시나요 혹시? 도시와 농업. 농촌이 네. 한 도시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반도체 공장 세우기로 한 용인 네, 처인구. 예, 처인구 거기는 농촌이에요. 똑같은 용인이라 그래도 기흥과 수지는 맞아요. 도시잖아요. 맞아요. 그 용인 같은 경우는 택시비가 비싼 이유가 도농간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그런 도시가 세종이에요 지금. 원래 구상하고 다릅니다. 네. 근데 그거는 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인 거고 그간의 정세 변화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좀 도시계 기본 계획을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볼 때 그대로 실현된다 보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런 연습 문제를 제가 드렸던 거예요. 네. 이걸 변화 과정을 보고 이 정치적 싸움과 지역과의 갈등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 있다. 공무원들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가 하나. 또 하나는 혁신도시죠. 혁신도시 혹시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뭐 원주라든지. 원주라든지. 네.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좋든 나쁘든 뿌려놓은 시인데 네. 그건 아마 한국의 21세기 중반을 바꿔놓을 거예요. 지금 가보면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가봤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원도시만 붙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주나 예를 들어서 음성 진천이라든지 완전히 엉뚱한 데 갖다 놨어요. 그 두 군이나 시의 중간 지점에. 그러면서 각각 원도시 민구를 빨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아마 기존에 두 지역이 있고 중간에 만들어졌다면 두 지역의 원래 중심이 쇠퇴해버리고 여기 중심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대규모 광역화, 통합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일 겁니다. 아, 그래요. 한번 받은 공공기관을 그 지자체들이 도로 서울로 보내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던데 세종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서울로 그 기관들이 또는 지방으로 갔던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이런 것들이 다시 서울로 가지 않겠냐 안 될 겁니다. 그거는 지방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뿌려진 시고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역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나주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공실도 많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네. 그게 다 해소가 되고 좋아진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좋아진다라는 거는 참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바로 얼마 전에도 그쪽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주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서울에나 경기도에 있다가 가신 분들 얘기입니다. 네. 여전히 포기를 못하고 계신다고. 어떤 포기? 거기에 정착한다는 거를 여전히 못 받아들이시고 여전히 이제 가족은 서울 경기권에 두고 드나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성업 번성하는 업태가 있대요. 음악학원들. 성인형 음악학원들.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네. 주중에. 네. 그래서 온갖 밴드가 존재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학원들한테 기회인 거고 그게 그리고 전남과 광주의 연합인데 사실 나주 땅에 있거든요. 전라남도 땅에. 그러면서 나주는 원래 중심이 두 개였습니다. 나주읍이 있고 영산포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일제때 신도시. 이 둘 다 지금 작아지고 전부 인구가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나주시 혁신도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재편되고 있고 이게 전라도 전체의 이제 인구 중심 바꿔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아진다는 것이 전 좋아진다는 말을 못 쓰겠어요. 바뀌고 있다는 거죠. 중심축이. 네. 이게 원래 중심지였던 나주읍이나 영산포보다는 광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광주와 전라남도가 여러 가지가 티격되고 그 나주 혁신도시 가지고도 말이 많거든요.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서로 약속을 누가 어겼네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 지자체가 한 덩어리에 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다른 전라남도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죠 계속. 그런 변화의 단초들을 제공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고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겁니다. 전 반드시 뭐 서울 경기권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 지자체에 가보면 그 또 각각의 현실들이 있고 다들
필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막 요즘에 인구 문제 얘기 나오면서 네. 막 지방은 거의 다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향후에 부동산에서 막 그 싸잡아서 얘기하는데 디테일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다르죠. 그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만 해도 음. 저는 이제 경제 쪽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서울 집값이 어떻다는 말은 참 무의미한 말이다. 결국은 여러분의 염두에 있는 거는 강남 3구 또는 4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 얘기 아니냐. 맞아요. 저기 늘 흔히 자주 비유를 드는 강북구나 노원구, 은평구는 별로 여러분의 염두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다른 서울 지역들은 싼 곳도 많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거를 서울 집값 몰랐다고 말하는 거는 네.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 비트겐슈타인 철학자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커지고 있는 지방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답사하면서 확인한 것들은 원주나 익산, 순천 등 여기는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요. 새로운 거점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익산하고 원주가 네.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에 각각 새로운 중심들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기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것처럼 서울 돈주들이 원정 투자가자 그건 아니고 그건 지자체 그 지역 내에서 확고한 중심으로서 새로운 중심으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꼭 투자라기보다는 그 지자체 내에서의 실거주를 위주로 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보이고 있다라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익산으로 이사 가시는 주변의 분들 계세요. 편하잖아요. 교육도 좋고. 교육도 좋고 네. 한적해요 도시가. 그러면서도 서울에서 1시간. 그러니까 서울에서 1시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번 책에 앞서서 냈던 책이 답사책이지만 대서울의 길이라는 책인데 도시를 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도시에서 서울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라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사당역 가는 거하고 노원구 가는 거는 서로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익산에서 KTX 타고 서울역에는 용산역 주변으로 활동하시기에는 1시간 거리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편한 거다. 근데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SRT가 중요한 거고. 그래도 또 새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익산 살자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익산에서도 KTX역 주변. 그렇게 보면 이해하기 좋은 거죠. 제가 들은 사례로는 광주에서 KTX로 서울 출퇴근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광주는 저 첨단 쪽이라고 상무지구라든지 신도시구가 있거든요. 상무지구, 네. 그쪽에 살면 차로 와서 광주 송정에 차 놓고 KTX로 한 1시간 좀 더 걸려서 네. 서울 여의도 그쪽에 서울역 근처에서 근무하시고 출퇴근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아, 상무대 얘기하시니까 제가 거기서 군훈련 받았거든요. 이제는 KTX 타고. 네. 예전에. 아, 그렇군요. 그런 네. 극단적 사례도 봐가지고 네. 저 심지어는 요즘 재택근무도 활발해지니까 주 3일 근무로 계약을 하고 제주도에서 출퇴근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평창이라든지 네. 아, 주 3일만. 주 3일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책들을 저는 뭐 전혀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오릅니다 사십시오는 저는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힘을 기르시라는 거고 모두에게 좋다라는 건 없는 개념입니다. 나한테는 여기 좋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산 좋아하고 스키 좋아하는 사람이면 진부에다가 KTX 경강선 있거든요. 거기 집 사시고 사시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관광지로서 부각되고 있어서 값도 오를 수 있고. 근데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면 행복하느냐? 강남 아니고도 오를 수 있는 지역도 있는 것이고 강남 저는 살아봐서 아는데 정말 살기 좀 안 좋은 곳이에요.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네. 여기 바로 지난해 물 넘쳤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를 10년에 한 번 봤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유 있으시면은 여기는 투자만 하시고 사는 건 딴 데 사십시오. 사실은 여기보다 좋은 데 많아요. 저 요즘에 고향 살고 있는데 고향 너무 좋아요. 아, 그러세요? 저희 집은 아닙니다. 저는 전세라서 뭐 제 땅 홍보 이런 거 전혀 아닌데 저는 이번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은 고향 파주예요. 네. 정말 정말 좋은 땅이었고 여러 의미로 풍족한 땅인데 북한과의 문제 때문에 버려진 땅이라 작전구역으로 그래서 개발 압력도 없고 우리 서울이나 여기 남부지역 살면은 늘 재건축 조합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이 건물 같은 층에도 재건축 조합이 있어 보이는데 있어요, 맞아요. 내가 동의를 안 해도 개발한다고 밀려나야 되잖아요. 한국의 법이 이상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그렇게 대규모 개발 압력이 없는 거예요. 군사지역 군부대 밀어내고 아파트 못 짓잖아요. 최전선이 운정신도시죠. 그래서 마음 편하게 내 집에 내가 살고 싶은 마음 살 수 있다. 네. 그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고향 파주를 좋아했는데 우연찮게 이번에 살게 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오기도 좋고 여기도 지금 3호선 타고 쭉 내려오니까 네. 금방이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